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죠. 억만장자 투자자 데이비드 테퍼의 투자 세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 제일 뜨거운 주제, 인공지능 AI 분야에서요. 다들 엔비디아만 쳐다볼 때 테퍼의 가장 큰 AI 베팅은 좀 의외의 곳에 있었다는 거. 이거 흥미롭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테포의 투자 전략,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이죠. 알리바바. 여기에 왜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AI 트렌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이분이 운용하는 헤지펀드, 아팔로사 매니지먼트, 자산 규모가 한 6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퍼 같은 진짜 최고 투자자가 왜 AI라는 큰 그림 안에서 엔비디아가 아니라 하필 알리바바에 그렇게 큰 비중을 뒀을까? 그 배경에는 어떤 계산이 있었던 건지, 또 최근 움직임은 뭘 말하는 건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테퍼가 AI에 얼마나 진심인지부터 좀 보죠. 2025년 2분기에 엔비디아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지분율을 무려 483%나 늘렸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규모인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비중이 큰 AI 관련주는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엔비디아도 그 안에 있고요. 또 오늘 저희가 주목할 알리바바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상위 10개 중에 3개가 소위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게 뭐랄까 AI 개발이나 구동에 필요한 아주 방대한 클라우드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초대형 기업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아마존, AWS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의 모회사인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이 세 기업이 각각 3위, 8위, 10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AI 시대의 뭐랄까 핵심 인프라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7위인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자기네 서비스 전반에 AI를 엄청나게 쓰고 있고 요즘엔 또 AI 안경 시장도 이끌고 있잖아요. 9위 우버 테크놀로지도 스스로를 AI 우선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차량 호출이나 배달 최적화, 자율주행 개발까지 사업 거의 모든 부분에 AI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건 좀 의외다 싶을 수 있는데 전력회사인 비스트라랑 에네리지 에너지도 각각 5위, 6위에 올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AI 모델 돌리는데 엄청난 전기가 드는 데이터 센터,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이들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와, 들어보니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진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미국 대표 기술 기업들이네요. 근데 이 모든 기업들을 제치고 테퍼 포트폴리오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놀랍게도 중국의 알리바바였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미국 중심의 AI 투자판에서 보면 상당히 눈에 띄는 선택인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테퍼 전체 포트폴리오가 한 65억 달러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12.4%, 돈으로 따지면 8억 150만 달러어치 알리바바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일 종목으로는 정말 압도적인 비중이죠. 대체 왜 알리바바였을까요? 네, 그 실마리는 테퍼가 2024년 9월에 CNBC 인터뷰에서 했던 말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러자 테퍼가 중국의 모든 것을 사겠다. Buying everything China.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중국 시장 전체를 아주 강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단순히 그 부양책 기대감만은 아니었어요. 그 인터뷰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당시 많은 중국 주식들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에 있고 동시에 성장 전망도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알리바바는 바로 그 두 가지 조건, 즉 싸다는 거랑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봤던 거죠. 그렇군요. 경기 부양 기대감도 있고 주가도 싸고 성장성까지 보였다면요.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매력적이었겠네요. 근데 그때 다른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알리바바가 유독 테퍼 눈에 띈 특별한 이유 같은 게 더 있었을까요?
그냥 중국 전체를 산다는 것 이상으로요?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그때 다른 중국 기술주들도 저평가 매력이 있었죠. 근데 알리바바는 중국 내에서 전자상거래랑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거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싸다는 걸 넘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중국을 산다는 그 전략 아래서 가장 대표성이 강하고 또 성장 잠재력도 큰 종목으로 알리바바를 딱 꼽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늘 변하죠. 맞아요. 특히 주식시장은 정말 그렇죠. 알리바바 주가가 2025년 들어서면서 2배 이상 확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테퍼가 처음 매력을 느꼈던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긴 거죠. 연초에는 10도 안 됐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포워드 PE가 지금은 23.3까지 올라갔어요. 이 선행 PE라는 게 기업의 미래 예상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냐 이건데 23.3배면 과거 알리바바 평균이나 지금 시장 평균이랑 비교해도 꽤 높아진 수준이거든요. 예전처럼 마냥 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성장성이 이 높아진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만 딱 놓고 보면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는 좀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2025년 6월 30일 마감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 여기에 그쳤거든요. 물론 같은 기간에 순이익은 70%나 확 늘긴 했는데 이건 좀 자세히 봐야 해요. 주로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 가치가 오르거나 일부 사업부를 팔면서 생긴 이익이 컸기 때문이지 알리바바 핵심 사업 자체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리바바의 미래 성장성을 볼 때는 과거 실적과는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AI 분야에서 보여주는 성과예요. 이게 정말 눈부시거든요. 알리바바의 AI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매출이 무려 8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속도죠. 그리고 또 핵심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 매출 역시 가장 최근 분기에 전년 대비 26% 증가하면서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AI 매출 성장이 단순히 그냥 클라우드 인프라 팔아서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리바바가 가진 그 방대한 전자상거래 데이터나 물류 네트워크, 핀테크 플랫폼 같은 핵심 사업 영역 곳곳에 AI 기술이 아주 깊숙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효율 개선이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를 들면 AI로 상품 추천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물류 창고 운영을 자동화한다든지,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어쩌면 테퍼가 주목했던 건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이나 단순 인프라 제공자를 넘어서 이렇게 AI를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에 직접 연결하는 알리바바의 그 능력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게다가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플랫폼은요,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 정부의 그 야심찬 목표 달성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할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업 성장을 넘어서 국가적인 전략적 중요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와, AI 관련 매출이 8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이라니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중국의 국가 AI 전략이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리바바의 AI 외장 클라우드 잠재력을 되게 높게 봤던 것 같은 테퍼가 최근에는 좀 의외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2분기에 알리바바 주식을 200만 주 이상 팔면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약 23%나 줄였다는 거죠. 갑자기 왜 비중을 줄인 걸까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해석은 역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익을 좀 실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 들어서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으니까 위험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건 성공한 투자자들이 흔히 쓰는 전략 중 하나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종목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걸 좀 경계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테퍼가 2분기에 팔았던 그 주식들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는 지금 훨씬 더 큰 수익을 냈을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 주가가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른 폭이 2025년 상반기 전체 상승폭보다도 더 컸거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매도 타이밍이 조금 빨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와, 진짜 최고의 투자자도 완벽한 시장 타이밍 잡기는 정말 어렵군요. 팔고 났는데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다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분석력이나 통찰력을 가진 투자자라고 해도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알리바바 투자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몇 달 전만큼 싸지는 않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죠. 그리고 또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 이거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변수잖아요. 중국 기업 투자에는 항상 따라붙는 그런 꼬리표 같은 거죠. 그렇군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테퍼 포트폴리오에서 한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알리바바를 지금 시점에서 최고의 AI 주식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테퍼가 지분을 줄인 것처럼 이제는 좀 관점을 달리해야 할까요?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밸류에이션 부담 증가나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 때문에요. 하지만 좀 더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에서 AI 도입이 빨라지고 클라우드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생각하면 알리바바는 여전히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AI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딱 붙여서 성과를 내는 그 능력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퍼가 최근에 지분을 줄인 건 아마도 이런 변화하는 시장 상황,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증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리스크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내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을 일부 확정한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건 최고의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포지션을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투자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 변화나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데이비드 테퍼라는 거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의 광범위한 AI 투자 전략을 한번 엿봤습니다. 특히 다들 미국 기술주만 볼 때 한때 그의 최대 투자처였고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알리바바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봤죠. 초기에 투자했던 배경, 그러니까 매력적인 가치 평가나 성장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AI나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그 독보적인 잠재력에 대한 분석부터 최근 주가가 확 오른 뒤에 나타난 일부 지분 조정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거물 투자자가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위험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까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이 중국의 국가적인 AI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특정 민간 기업의 사업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특히 우리 같은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정부 개입이나 지정학적 긴장 같은 숨겨진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클까요? 아니면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의미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 복잡한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